그러니까 제가 실제 제 지인들한테 좋아하는 거 똑같이 할게요. 첫 번째로는 그냥 전세에 들어가지 말라고 해요. 100이면 100 나온 답변이 월세는 돈이 매달 나가고 전세는 돈이 안 나간다. 그럼 제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실제로 이 최근 뭐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사례를 한번 보시면서 네네. 강평사님께서 이런 사례가 왜 벌어지는 거고 네네. 이런 좀 실거래가를 좀 어떤 식으로 좀 요즘 보면 투자에 참고를 해야 될지 네.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주신 단지가 살짝 부담되는 단지긴 한데요. 제가 예, 모르시는 네. 분은 별로 없을 단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많은 분들이 헬리오시티를 보시는 이유가 아파트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막말로 여기 있는 이제 부동산이 뭐 주택이라고 그냥 일반 다세대 주택이라 치면 사실 여기 이 GS25 여기 있는 곳과 여기 있는 곳은 물리적 거리는 뭐 한 50m도 차이 안 나지만 가격이 굉장히 클 거란 말이에요. 상가라면 훨씬 더 크겠죠. 네. 근데 아파트는 사실 얘랑 똑같아요. 크게 그러니까 향적인 차이 빼면 얘랑 똑같고요. 더 멀리 볼까요? 507동이랑 사실 뭐 306동이랑 그게 차이 나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표준화가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걸 엮어서 말씀드릴 게 헬리오시티가 여기 있으면 우리 둔촌주공 때문에 네. 둔촌주공이랑 헬리오시티가 지금 분양이 어떻게 되고 성공이 되냐 마냐에 따라 사실 우리 서울에 있는 아파트 시장이 좀 좌우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 뭐 많은 전문가들이 뭐 금리니 환율이니 통화량이니 이렇게 얘기하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아니 헬리오시티가 15억에 만약 팔렸다면 헬리오시티가 15억이면 뭐 우리 집이 만약에 봉천동에 있어요. 헬리오시티가 15억인데 우리 집은 얼마 팔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죠. 대체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 거면 얼마에 살까를 고민해서 그렇고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대단지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환가성이 좋습니다. 사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고 팔려는 물량도 많긴 하지만요. 그래서 잘 팔 수 있고 잘 팔리기 때문에 그런데 헬리오시티를 면적을 한번 보면 저는 그냥 네이버 부동산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네네. 개인적으로는. 네. 네. 84형이 뭐 19, 뭐 호가죠. 17억 5천 이렇게 있고. 사실 감정평가사들은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쓸 수 있는 실거래가 시스템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여기서 호가 수준만 보는데요. 한 17억에서 19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오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오른 것 같은데 요에 정책도 많이 하고요. 네. 실거래가가 취소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계약이잖아요. 계약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1월 1일 날 계약 뭐 20억에 계약을 했고 4월 1일 날 잔금을 치르자고 했어요. 3개월의 텀을 두고 4월 1일 날 잔금을 치를 건데 1월 1일 날 20억에 계약을 했는데 2월 21일 날 보니까 지금 호가가 17억 5천이에요. 그러면 계약금 2억을 넣었잖아요. 그럼 20억에 2억을 넣었기 때문에 저는 18억을 더 넣으면 되는데 이미 그거보다 더 호가가 떨어진 상태라면 가격이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저는 2억을 포기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2억을 포기하니까 가슴이 아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금융적으로 봤을 때는 18억의 옵션을 둔 상품을 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억을 먼저 넣고 향후에 18억을 넣어야 되는 상품이 들었는데 이 옵션의 가치가 훅 떨어진 거죠. 그러면 그냥 포기하는 게 낫다. 콜옵션 매수 포지션.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전세도 똑같아요. 전세도 똑같은 게 2년 뒤에 원금을 보장받는 파생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금융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요즘에 뭐 15억, 20억 단위에 참여하는 시장 참가자들이 이건 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원하게 포기하는 거죠. 요건 좀 사실 전세 상품이 이제 네. 이 2년 뒤에 뭔가 원금을 이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이제 파생 상품이라고 네네네. 말씀 주셨는데 사실 역전세 난이다 뭐다 해서 또 전세금 떼먹을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이런 분들은 뭐 감평사 입장에서는 사실 뭐 이렇게 뭐 엄청 조언을 어떻게 해주시고 계실지 좀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제가 실제 제 지인들한테 좋아하는 거 똑같이 할게요. 첫 번째로는 그냥 전세에 들어가지 말라고 해요. 굳이 머리 아프게 전세 살지 마라. 전세를 말아라. 그러면 이제 100이면 100 나온 답변이 월세는 돈이 매달 나가고 전세는 돈이 안 나간다. 그럼 제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기회비용이라는 걸 말해드려요. 그래서 지금 2억이 전세가 들어왔다면 넌 2억짜리 적금을 최소한 적금이라도 못 들고 2억에 대한 유동성을 포기하는 거다. 그거를 2억에 대한 유동성을 임대인한테 주는 대신에 이제 나는 그 주거 공간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세라는 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짜리 파생 상품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내가 전세를 2억에 들어갔으면 2년 뒤에 2억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근데 파생 상품이나 다른 선물 옵션과 달리 그런 우리가 하는 파생 상품 투자한다던가 선물 옵션 투자한다면 내가 2억짜리 계약을 했는데 이 2억이 올라갔다가 내려간다면 이 2억은 사실 레버리지잖아요. 그쵸. 임대 입장에서 내려간다면 내려가는 순간 청산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청산됐죠. 바로 청산이죠. 근데 전세는 청산되지가 않아요. 건물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이 2억보다 내려가는 순간 청산된다면 이런 역전세난이 없는데 그렇죠. 실제 거래되기 전까지 이 거래 금액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래가 됐는데 1억 5천에 만약에 거래됐다. 그럼 임대인이 본인 현금 5천만 원을 줘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뭐 다음 세입자 받으면 준다. 뭐 이렇게 배째라 맞습니다.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가장 지금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금융적으로 바라보면 리스크가 임차인한테 이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사실 전 제도의 허점이라고도 생각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오른 건 다 임대인이 먹고 내려갈 때 위험은 공유한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금융적으로 바라보면. 그렇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임차인들이 인지를 한다면 더 고려를 할 텐데 그냥 사실 집 역전세나 이제 이런 것에 피해자들 보면 뭐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들 이렇게 되잖아요. 신혼부부. 네. 그런 분들이 사실 이걸 인지를 그냥 못하고 전세가 좋다더라 해서 들어가는 거죠. 당장 월세가 안 나가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는 건 그냥 월세 내고 살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아파트에서 만약에 이제 사실 지금 나오는 건 거의 대부분 신축 빌라에서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아파트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서울 부동산은 엄청나게 지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고 헬리오시티 말씀하신 거 계속 보면요. 헬리오시티 이 금액이 공시 가격보다 더 내려갔어요. 가격이. 몇몇 실거래들이 공시 가격보다 내려갔는데 이게 제 기억엔 첫 출발점이 이제 엄청 몇 억이 훅 떨어진 금액으로 이제 거래가 된 게 첫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공시 가격도 좀 조정이 될 거예요. 아마 4월 말부터 해가지고 될 텐데 그래서 조금 더 현실화된 진짜 시장에 현실화된 공시 가격이 나오게 된다면 조금 더 지지해주지 않을까 싶고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아파트 가격의 문제는 매매보다는 전세가 네.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세 갭이 8세형이 대충 8억이라고 쳤을 때 지금 17억, 18억 수준이잖아요. 호가가. 그럼 전세 갭이 지금 거의 10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걸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도 절대값인데 시장에 이제 이 아파트를 살 사람들은 앞으로 살 사람들은 지금 들어간다면 자기 자본 10억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지금 많이 지금 차이가 나고 있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헬리오시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리오시티나 이제 둔촌주공이 중요한 이유가 이 부동산, 이 아파트 단지의 가격 수준에 따라서 서울 아파트 가격 자격 수준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기준점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 단지들이 지금 계속 그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쉽게 말해서 이제 앞으로 이런 금리가 오르고 하락장에서는요. 10억 이상 넘는 고가 아파트들은 이제 갭 투자라든가 그런 게 안 되고 돈 있는 사람들만 사는 이제 아파트가 될 거예요. 저는 이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 절대값이 중요한 거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18억을 빌릴 수 있어요. 그럼 저는 2억만 갖고 들어가면 되죠. 그렇죠. 내가 들어간 돈은 2억인 거예요. 20억짜리라도. 근데 10억이 됐는데 내가 돈을 3억밖에 못 빌려요. 그럼 전 7억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느끼는 이 아파트의 가격은 7억인 거예요. 자기 자본만 따지면. 그래서 이 지금 부채가 굉장히 많았다가 줄어드는 과정이 전세가율이 떨어지는 거랑 저는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다음번 세대 혹은 뭐 다음 한 5년, 10년 뒤에 보면 결국에 자기 자본의 크기가 많은 사람들이 좋은 아파트에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네. 뭔가 이런 하락장에서는 간평가가 뭔가 좀 지지선 역할을 좀 해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간평가 자체도 좀 변하지 않습니까? 그 뭔가 간평가가 뭔가 그 지지선으로 좀 활용되는 그런 경우 사례나 좀 이런 게 있나요? 실제로? 간평가가 지지된 거는 이렇게 좀 헬리오시티 지금 같이 그래프 볼까요? 이 그래프로 말씀드리면 편할 것 같은데 계략적으로 그래프가 요렇게 상승하다가 떨어지는 그래프잖아요. 감정평가 금액은 좀 후행합니다. 요렇게 가요. 요렇게 가겠죠? 요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매매가 추이보다 후행해서. 네, 이때 이 매매가는 실거래가이기 때문에 등기까지 다 되는 것만 확인을 하고 그리고 10억짜리를 시세 유지하다가 8억, 7억이 거래가 된다고 해서
바로 감정평가 금액이 7억, 8억 되는 게 아니에요. 시세라는 게 다 있고 가격 수준이라는 걸 다 확인하기 때문에 저희가 10억짜리가 8억, 7, 8억 됐다 해서 바로 내 부동산 7, 8억이네 라고 생각 안 하듯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후행하는 측면이 있어요. 지지하는 건 제가 봤을 때 이 시장에서 가장 큰 툴은 경매 감정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통 이제 경매 투자하시는 분들은 감평가를 이제 기준 가격으로 놓고 이 정도 가치는 인정받았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최대한 뭔가 좀 하락장에서 싸게 사느냐 아니면 상승장에서도 낙찰가 감평가 대비 이제 몇 퍼센트 정도 좀 위에서 쓰느냐 뭐 이거 가지고 많이 고민하시는데 그 경매 투자할 때 감평가를 이제 무조건 그냥 믿고 그냥 투자를 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은 감정평가 금액은요 그 투자 가치가 아닙니다. 시장 가치입니다. 네, 일단은 가치 분류 체계가 다르고요. 그리고 경매 감정평가액은 사실 시세보다 살짝 호가적인 성격이 좀 더 가미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감정평가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경매 감정평가의 목적은 결국 처분 목적입니다. 채무자와 채권자가 있을 경우에 법원이 대신 이 부동산을 팔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채권 채무 관계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다소 높은 금액에 팔아야겠죠. 그래서 제3자로 하여금 호가적인 성격의 금액을 일단 제시를 해주고 말 그대로 제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제 입찰을 써서 그 중에 가장 높은 입찰을 내신 분한테 주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처분 목적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처분이라기보다 이 부동산을 빨리 넘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최고가를 쓴 사람이 입찰을 안 했을 거예요. 뭐 이 중위치 가격을 줬겠죠. 그러면 경매 감정평가액이 무조건 최고가냐? 또 그건 아니에요. 저희 경매평가는요, 감정평가는 기본적으로 학문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주관적 효용이라던가 그다음에 객관적이지 않은 것들은 배제를 합니다. 그래서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지 않아요. 보통 그래서 경매에서 이제 패찰하신 분들이 저분은 왜 이렇게 비싸게 샀을까를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그런 특수한 입지에 계신 분들은 또 그 가치를 알아보고 또 하시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예시를 더 들어드리면요, 권리금, 상가 권리금 같은 경우는 경매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게 대부분입니다. 예. 네, 왜냐하면 권리금 자체가 임차인과 임차인 간에 수수되는 게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특히 시장 내에 있는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 권리금 같은 것들이 사실 경매에 제대로 반영이 안 돼요. 돼도 안 되고요. 예. 경매 감정가액이 뭐 조금 자극적이게 뭐 말도 안 된다라고 하신 분도 되게 많은데요. 그게 아니라 그냥 시장 가치다. 가격이 아니라 시장 가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시면 아마 경매에 참여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 이것도 뭐 기초적인 지식일 것 같지만 뭐 토지 용도라든지 네. 용적률 검표율도 되게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 주셨는데 네. 사실 자세한 내용은 뭐 책을 사실 보시면 좀 나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네. 그런 용적률과 검표율 중요한 거 알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 용적률과 검표율을 잘 활용해야지 부동산에 좀 잘 투자할 수 있을까요? 일단 부동산 아시는 분들은 용적률이랑 검표율이 중요하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특히 서울에 있어서는 용적률과 검표율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일단 용적률이 뭐냐면 내 땅에서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 쉽게 말해서, 그쵸? 쉽게 말해서 용적률은 내 땅에서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하고, 검표율은 내 땅에서 내 땅 전체를 못 쓰니까 이 중에 몇 프로까지 내가 땅을 올릴 수 있는지, 요거 개념인데 자세한 개념은 책 보시면 나와 있고, 특히 서울에 있는 토지나 주택을 사실 때 용적률과 검표율이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개입니다. 첫 번째로 서울에서 그냥 일반적인 토지나 주택 사시는 분들 말고 좀 크게 개발하시려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땅을 볼 때 용적률과 검표율부터 봐요. 내가 이 주택을 내가 이 토지를 사가지고 개발을 하면 얼마나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 요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세도 그걸 기준으로 지금 저희는 특히 서울은 그 용도 지역과 용적률과 검표율을 기준으로 시세가 거의 정해져 있다 해도 무방합니다. 왜 하필 서울이 중요하냐? 서울에 빈 땅이 없어서 그래요. 서울에 빈 땅이 없어서 서울에 내가 땅을 사거나 내가 뭔가를 한다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사시는 거거든요. 특히 주택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빈 땅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밀고 다시 지어야 돼요. 서울은 개발적인 논리, 개발자의 논리로 땅을 구매하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세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 내가 용적률과 검표를 보기 싫어도, 혹여 내가 용적률과 검표가 무관한 사람이어도 서울의 토지 시세라던가 주택 시세를 잡을 때는 용적률과 검표를 기준으로 잡는 게 맞다. 왜? 시장 참가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유는 빈 땅이 없어서. 네. 그렇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당연하게도 재개발 재건축이 작년 재작년에 핫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용적률과 건폐율이 좋으면 좋을수록 내가 더 많은 집을 팔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파트를 10층 지어서 파는 거랑 11층 지어서 파는 거랑 수익이 완전 다르잖아요. 한 층 더 올리는 비용 대비 한 층 더 파는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좋다 이 마인드를 갖고 있어가지고 저기 정비사업은 용적률 얼마나 나오지? 그렇죠? 아까 음마 얘기 말씀드린 것처럼 음마도 지금 용적률 이슈 있잖아요. 230%니 250%니 요거 하나하나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볼 때는 용적률과 건폐율은 반드시 봐야 된다. 그럼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이제 대출금리 요즘 네. 소폭 내렸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그 과거 저금리 시절과 비교하면 좀 많이 높아진 상황이어서 네. 이 부동산을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좀 투자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빚내서 사는 게 불가피한 자산이긴 한데 이 대출을 일으켜서 부동산에 네. 투자하거나 아니면 실거주로 사용할 때 좀 감평선님께서 좀 이런 건 따져보자라고 말씀하신 기준이 있나요? 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월급 있죠. 안정적인 현금 흐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된 시장인 인식은 이미 2010년대 넘어오면서 없어졌어요. 부동산 시장은 항상 격변의 시기에 있고요. 최악의 경우에 내가 얼마까지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을 것인가를 맨 처음에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버는 건 좋은데요. 부동산 투자를 잘못하면 기본적으로 나만 잘못되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 다 잘못되는 경우도 많고요. 우리가 뭐 전세니 대출이니 쉽게 얘기를 하지만 주식으로 따지면 신용 쓰는 거잖아요. 레버리지 쓰는 거란 말이죠. 엄청 큰 그거예요. 벌 때 많이 벌지만 잃을 때 엄청나게 잃습니다. 그래서 잃을 때도 우리가 주식에서도 말하는 이제 버틸만한 체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행복하자고 다 투자하는 거지 뭐. 그쵸. 이렇게 힘들게 살자고 투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희생은 필요하지만 내 인생을 다 희생할 필요는 없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또 중요해요. 내가 돈 빌리는 사람이잖아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중요해요. 어떤 은행을 선택할 건지 나에게 맞는 우대 금리나 뭐 각종 혜택들이 은행마다 확실히 다르거든요. 근데 그건 진짜 본인밖에 몰라요. 내가 신혼이고 애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다 따져봐야 되고 무주택 기간이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진짜 개별적으로 돈을 빌릴 사람이 빌려줄 사람을 잘 선택해야 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요거는 그냥 좀 시장 분위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전세 금리가 많이 높아지면서 전세보다 월세 선호하는 현상도 확실히 보증 떼는 리스크를 떠나서 일단 전세 대출 금리가 높다 보니까 전세 시장에서 월세를 많이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시기에 좀 그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고 많은 뉴스랑 책을 보는데 사람마다 화자마다 말하는 이제 시각이 달라요. 근데 제 시각에서 설명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저는 부동산 전문 투자자는 아닙니다. 대신에 저는 하루에 부동산을 수십 개 이상을 봐요. 오늘도 엄청 많이 보고 왔고요. 감평가를 이제 산정하시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실거래를 계속 볼 수밖에 없고 필드에 있는 중개사님들, 뭐 시행사, 시공사 각종 이제 관련된 부동산 업자분들 되게 많이 보거든요. 임대차 시장을 전세, 반전세, 월세 이 세 가지 시장으로만 구분을 합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전부 아닌가요? 전부인데 전부가 아닙니다. 전세, 반전세, 월세. 전부인데 전부가 아닌 게 뭐냐면 보통 대표적으로 원룸 투룸의 수요자는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 혹은 갓 신혼부부잖아요. 임대차 시장 내에서 전세랑 월세를 고민하기도 하는데요. 현실은 이 임대차 시장에서 탈출을 해요. 전세 이자가 높거나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전세 이자가 높아져서 전세를 수요가 줄어들어서 월세로 넘어가요. 근데 월세 가격도 지금 엄청 올랐거든요. 5만 원, 10만 원씩 해서 월세도 엄청 오른 상황인데 그러면 전세가 그러면 전세 이자가 높아서 수요가 떨어지니까 전세 금액이 내려가면 다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전세를 지금 못 오고 있는 상황이죠. 전세가 충분히 떨어지지 않았고 리스크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월세 들어가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 임대차 시장에서 수요자가 아예 탈출을 합니다. 본가로 들어가요. 본가로 들어간다. 네, 본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노숙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면 형제끼리 살거나 룸메이트를 구해 살거나 이런 식으로 가니까 임대차 시장의 수요자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랑 내가 뭐 서울 살고 있는데 저의 본가가 뭐 엄청 막 시골이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혹은 안 그래도 이제 광역시 단위로 해서 좀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수도권에 살면요. 요즘 전철도 되게 잘 나 있잖아요. 빨간 버스 타면 돼요. 내가 조금만 힘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본가로 들어가 버려요. 부모님 입장에서 뭐 좋죠. 그런 상황이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전세나 월세 같은 임대차 시장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결국에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해서 수익성을 내기가 조금 더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시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인구 구조도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 현상이 좀 길게 갈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특이점이 뭐가 있냐면 주거용 시장 내 매매 시장, 임대차 시장이 있지만 이 주거용 시장 카테고리와 대체 경쟁하는 건 상업용 시장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유동성의 크기가 만약 같다면 이 돈이 줄어들면 상업용, 공업용, 업무용 시장이 이렇게 원래 가격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유동성 같으니까. 네. 근데 문제는 같이 내려가고 있어요. 이 현상을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나라 유동성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생각합니다. 전체 부동산 시장에 들어온 유동성 자체가 줄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의 근본적인 거는 뭐 저는 금리 인상이 100%라고 보진 않습니다. 근데 큰 요소라고는 보긴 봐요. 금리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 보는 게 소득 수준인데요. 금리라고만 만약에 판단을 하면 IMF 이전에 뭐 금리 15% 이럴 때는 왜 가격이 올랐나요? 네, 그러니까 소득과 경제 성장률과 금리 다 중요한데 금리가 지금 오른 만큼 소득 증가율과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 자체가 줄어들고 이 유동성은 결국에 남는 건 딱 하나죠. 금리, 즉 남의 돈으로 우리가 유동성이 커져 있던 상태에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 허리띠를 졸라매고 임대인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줄 임차인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매관리 전문지의 시각, 그래서 간평사 입장에서 네네. 한번 저술을 해주신 개인적인 유튜브 활동 이런 것도 하고 계시니까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책 보시면서 좀 유튜브 이런 거 좀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언트TV의 양성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